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안입니다.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수요일 고시입니다 하고 인사드렸었던 게 이제 벌써 4개월이네요. 우선은 오늘로써 저한테 주어진 이제 시간은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처음으로 제 책상이 아주 깨끗해요. 아무것도 안 넣어 있습니다. 어떤 그 준비 하나 된 거 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해진 어떤 룰이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그 어떤 페이퍼도 하나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EBS 이 시간에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게, 그동안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한 것이 2000년 초에 그 EBS 육아일기라고 하는 프로를 신혜라 씨하고 그때도 한 2년 가까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보조였었죠. 메인은 이제 신혜라 씨가 거의 다 했었고, 옆에서 따라가서 뭐, 의료적인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어떤 메인 틀을 하는 게 다였었던 것이고, 그 뒤로도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도 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저의 지식을 필요로 해서 했다선 치더라도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 상태였었는데, 예, 도레미님. 꼭 마지막이라고 하기보다. 근데 이 EBS에서 혼자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좋네요. 이렇게 혼자 한다는 게 장점이 어떤 옆으로 다른 새는 없이 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페이스북 하기 전에 유튜브로 할 때는 음악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또 영화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책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2편, 3편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 거는 오베라는 남자, 스웨덴 소설. 참 재미난 게, 그분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에요. 오베라는 남자는 첫 소설인데, 그게 블로그에다가 오베라고 하는 남자를 소재로 해서 글을 쓰던 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소설이 된 거죠. 이렇듯 어느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해야 된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민자님 감사합니다. 도레미님. 처음 하다 보니까 우선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색했었는데 참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이 이유가 중독성이 있는 거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특히 이제 그 막내 아들한테 자꾸 저희가 야단을 치듯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라. 오늘 이 시간에 아만 네가 바쁘고 힘들고 공부하는 게 어렵고 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았으면 너 1년 전을 생각을 해봐. 1년 전에 넌 편했었니? 1년 전에 재밌었던 거 1년 전에 지금 기억이 나니? 1년 전에 네가 어디에 가서 좋았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한 느낌이 있니? 이걸 정리하고 쓴다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리하고 쓰기 어려우면 그냥 말로 해라. 요즘은 동영상으로 해서 그냥 기록을 해서 적어놔라. 저는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가 못해요.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병원 근무를 시작을 했을 때 오더를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펜으로 있는 그 녹음기 있죠. 그 보이스펜인가 그걸 걸고서는 회진 돌 때마다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그 윗분들이 하는 오더를 갖다가 기억을 못하니까 처음에 수첩을 정리하려고 해도 바로 옆으로 가지고 가니까 다 못 쫓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뭐 어떤 거 정해진 것보다도 지금 제목을 갖다 보니까 여기 그래서 비만, 키, 성조숙 중 한 방에 잡기. 이거는 한 방에 잡기 하게 되면 한의원으로 또 논의하겠다. 제 이름이 고시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 받을 때 고시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으로 고시한의원 오해들 하시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한 방에 잡기 이러면 그래서 비만이나 키, 성저숙증, 특히 성저숙증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 프로에 상당히 감사한 것은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폭발하듯이 있는 이런 성저숙증에 대한 관심도, 근데 관심도가 많으면서도 이해도가 그렇게 같이 동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광고성 정보, 상업성 정보, 인터넷에서 성저숙증 뜨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솔직히 성저숙증을 보게 되면 내분비 닥터들이 올려놓은 것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저희 대학 동기 중에 인턴도 안 했어요.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더니 어느 순간 들어와서 성형외과 전문 병원을 딱 일본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연수해서 손기술만 배운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결국은 지금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다는 것과 전문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성대숙증 같은 경우에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거라서 같은 한방 선생님들도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이제 동료 닥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금은 너무 그 시장성에 의해서 전문성을 좌우하지 않기를 제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거 뭐 키나 체중, 비만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다선 치더라도 성조숙증은 조금만 더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미아님 선생님 계속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아무래도 닥터가 하는 것은 전문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텐츠가 딸려요. 맨날 제가 여기서 성대수증 떠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저희 병원이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옆에 그 대형 재수 학원이 있다 보니까 출근할 때도 그렇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을 때도 보고 하게 되면은 담배 피우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아, 여기 뭐가 있다. 어렵다. 작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키가 68cm이고, 몸무게가 8.5kg인데, 14개월 된 아이랑 키와 몸무게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는 몇 개월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8개월에 2돌. 저희 아이는 8월에 2돌인데, 이제, 자, 그 키보다도, 자, 저 말씀을 드릴게요. 키나 체중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나 체중은 아이가 건강하다, 아이에게 영양에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주기는 중요한 사인의 하나입니다. 아이는 저체중 소견, 또 외소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돌에 저 정도라면 꼭 진료를 볼 거고, 숫자를 늘리는 거, 체중을 늘리는 게 1차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그때는 들은 비교가 있어요. 사이렌이, 불이 울리면 저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사이렌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사이렌은 시끄럽게 울림으로 해서 불이 어디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 본연의 의무예요. 그렇듯이 체중과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체중이나 키가 적을 때는 반드시 전문 진료를 권해드릴게요. 우선은 먼저 봐야 될 것이 성장과 에너지 대사에 관계되는 호르몬을 먼저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갑상선 호르몬이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간기능, 콩팥기능, 전체적인 것을 좀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얘가 체중이 적게 나니까 보약을 먹어야 돼, 키를 키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를 볼 것을 꼭 반드시 권해드릴게요. 2돌짜리가 정도 나면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잘 클 수 있는 게 건강을 얘기하세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꼭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에서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소아내분비 닥터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른데 다 이상이 없다가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영양,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어떤지, 내용중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동물성, 식물성, 포화, 불포화,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아이의 식단을 짜게 되고, 식단만으로 부족한 것을 영양소를 하게 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이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뭐 전반적인 거 주시면은 제가 다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다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만 오시고 혹시 여기에서 계신 분들 중에 흡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남편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은 금연을 꼭 올 여름에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먼저 해서 이러저러하다 하고서는 이리 와, 따라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바람풍 하면, 그래서 바람풍,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마치. 아까 제가 이제 금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금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공부하는 아이들한테서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흡연을 하게 되면 체내 일산화탄소 때문에도 아이들의 공부나 성장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박진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통통한 아이가 성저숙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저체중 마른 체형이고 아직 만 4세라 방심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요. 예. 통통한 아이들 중에 성저숙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대1이 아니에요. 키가 크고 통통한 상태에서 성저숙중이 오게 되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저체중이고 키가 작은데도 성저숙중이 옵니다.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종족 번식이에요. 내가 알러지가 있다. 아니면 너무 저체중이다. 그러면 신체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5세 이후에는 성장판 검사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할 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김수정님, 성장판 사진의 뼈 나이가 빠르다고 합니다. 치료받아야, 성장판을 통해서 뼈 나이가 빠르다 하다면은 2차 성징이 어느 정도이고 뼈 나이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1학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골 연령이 빠른데 2차 성징이 아직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성장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과 6개월 사이에 변화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검사 여부를 논하게 될 겁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아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박진아님, 두부, 콩류도 영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양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정도의 양으로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되지 않아요. 다만 파우더로서 우리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과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리미님, 음악센터의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한 달 전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매달 1회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아이들이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보통 여학생들은 12살, 만 11세, 남학생들은 한 12세를 갖다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듯이 성저숙중에서도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리민 선생님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주사 맞는 거, 이걸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성저숙중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에 아이의 환경, 정서, 성격, 또 운동, 식습관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되는 거라서 일상 속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성적, 야, 너는 주사 맞아도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변화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주사 맞는 거는 가장 전체 치료에서 일부분이에요.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해서 식단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식습관과 영양 상태, 운동, 또 환경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김선주님, 만 4세, 키 1m, 103cm, 무게 17kg인데요. 밥도 잘 먹습니다. 없어졌어. 이유식부터 지금껏 제가 해준 음식들 위주로 잘 먹고 잘 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치원에서 인바디로 체지방 분석을 했는데 경도 비만이라고 나와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요. 그냥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더 잘 먹고 잘 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떻게 관리할까요? 자, 검사가 너무 지금 무의미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인바디는 정기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 역학에 의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만 4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박유진님, 신랑이 담배를 피웁니다. 혼내세요. 아파트에 사는데 나름 신경 쓴다고 1층까지 내려가서 피우고 옵니다. 즉시 와서 아이와 뽀뽀하고 접촉하는데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고요. 자, 밖에서 핀다 하더라도 담배라고 하는 것은 피는 사람들은 솔직히 필터가 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덜하게 되는데, 간접흡연이 더 문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간접흡연은 필터 없이 캔캔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담배에 의한 분진들은 몸에 붙어 있어요. 나가서 피실 거라면 저 신랑한테 돈을 더 많이 버셔가지고 현관에다가 에어 샤워기 달라고 하세요. 못하면 끊으라고 하고. 담배 끊어요. 그거 뭐가 좋다고 자꾸 나라에다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칩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정님. 올 아들 둘은 작게 태어나서 늘 미달이에요. 입이 짧은 편인데 식욕을 늘리면 키나 몸무게가 확 늘까요? 시험니는 보약 먹이라고 계속 푸시하는데 애들이 입도 안 되다 보니 돈만 아까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출생 체중은 지금 체중하고 전혀 상관없고 2.7kg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미달이라고 하는 기준이 부모님의 시야보다 미달인 것인지 전체 기준의 미달인 것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자, 태어난 것과 지금의 체중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간의 영양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보약
보약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식습관이 어떠냐, 영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건 좋아, 저거 나빠, 이건 없어요. 또 한 가지, 글쎄, 좋은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보약을 할 때 좋은 약을 분명히 지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유통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약재들의 유통이 거의 많은 수, 7, 80% 이상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재료가 지금 식약청에서 인정돼서 나와 있는 많은 것들도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제조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방찌민님, 여아가 21개월인데 9kg 이상 불어나질 않네요. 밥 먹는 양이 적진 않은데요. 제가 마른 체질이요. 진료받으러.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21개월에 9kg라면 다소 저체중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안 먹어서, 많이 먹어서 이 문제보다도 지금 아이가 다소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검진의 목적은, 진료의 목적은 꼭 아프다를 찾기보다도 아이가 건강함을 체크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1년에 최소한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 정도는 권해드리는데요. 아이가 먹고 있는 식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볼 것을 꼭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체중 늦지 않는다면 건강면에서 진료를 해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김민아님, 8개월인데 이유식을 너무 안 먹어요. 모유수 중인데 따로 조치할 필요가, 철분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자, 8개월이라면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유식은 단계의 되기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한 100일에서 6개월 사이에는 준비기간, 수저에 익숙해지게 되고 혀로 음식을 다루는 준비기간, 6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아이가 조금 이제 덩어리진 음식을 혀를 통해서 넣어서 꿀꺽 삼키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8개월이라면 수저를 기울였을 때 툭 떨어질 정도의 진밥을 통해서 하루에 2번의 이유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은 아이가 정하는 것이죠. 엄마가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한테 식습관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이유식이라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고, 꼭 잘 먹는 아이들도 이때가 빈혈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생후 8에서 10개월 사이에는 빈혈 검사, 또 비형 간염에 대해 항체가 생겼는지 소변 검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볼 것을 권해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가 될 거예요. 자, 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까요? 우리 PD님이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주로 해주던 메인 PD님이 지금 잠깐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버벅거린다. 맞아요. 머리카락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금연만으로도 1시간 떠들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를 볼게요. 금연은 제발 좀 하세요. 저도 한 20년 피우다가 끊은 지가 얼마 안 되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끊으니까 또 끊을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씻어도 담배 피우고 머리카락 맞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안정되겠다. 우리 메인 PD가 왔네. 자, 박유진님. 아이가 정말 잘 먹는 편인데 또래에 비해 큰 편입니다. 밥도 잘 먹고 하는데 간식들 많이, 과자, 사탕, 초콜릿 안 주고 싶어도 현실상 불가능한데 항상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게 여쭤볼게요. 왜 불가능하죠? 집에 빵, 과자, 이거 간식, 지금 말씀드린 건 간식이 아니에요.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은 가급적이면 줄일 것을 말씀드릴게요. 김선주님, 성저숙중이란 게 혹시 아이가 성기나 학문에 관심을 갖는 것과도 관심이 있나요? 5살인데 요즘 들어 자꾸 만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인지 가끔 어떻게 대처해 줄지나 하죠. 성저수정 확인하는 초기 증상들 알려주세요. 자, 지금 아이가 관심을 가져 하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거 먼저. 저희 병원에서 빈혈검사 가능합니다. 오세요. 자, 김선주님. 아이가 자기 성기나 어떻게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소견이에요. 그것으로 성저수정을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성저수정의 가장 초기 증상은 발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니까 신발이 더 빨리 작아져, 평상시보다. 그리고 또 머리가 기름 져지고 떡이 져져요. 그리고 또 뛰고 나고 땀을 흘리게 되면 땀에서는 평상시보다 체향이 달라져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성격적으로 평상시 괜찮았던 것을 가지고 아이가 짜증을 내고 울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과잉 반응을 보인다 할 때는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박진아님, 여자아이라 성저수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네요. 지금은 아연 플러스 비타민만 먹고 있는데 다 먹으면 키토산을 먹일 생각이에요. 이런 영양제들도 제가 좀 여쭤볼게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아연은 굉장히 사실 제가 그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영양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물.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셔라. 두 번째 유산균, 비타민C, 아연 이런 것들입니다. 아연은 면역에 관계를 하게 되고 성장에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부족했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한 건 안 됩니다. 성저수증하고 관계는 없고요. 키토산을 아이한테 왜 주죠? 어머니들이세요. 또 어느 분을 할까? 이문정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유치가 빠졌어요. 이거 혹시 형소조숙주가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치아 발달과 유치가 빨리 빠진다라고 해서 성저숙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치아 발달과 성저숙증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진아님, 아연은 피부 아토피 때문에 가끔씩 먹이는 아연은 좋아요. 근데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토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영양소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요. 영양제는 소모성입니다. 가끔씩 먹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길게 보고서 넘어가야 돼요. 오늘 먹고 지나가다가 나 피로회복제 이건 아니에요. 어느 기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영양 설계를 해서 먹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드실 거면 유산균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훈정님, 큰애는 먹는 즉시 응가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른 건가 혹시 영양소 흡수가 안 되는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먹는 양은 보통 수준입니다. 응가를 한다고 해서 그 배변 패턴, 배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먹는 것은 내가 씹어서 꿀꺽 위와 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응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었다고 해서 응가가 나와서 이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저숙증이라는 게 혹시 아이가 성기나 이거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정지은님, 비타민제를 몇 년간 안 쉬고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몇 년간. 자, 어떤 비타민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 집이 어디요? 나 서울입니다. 와, 서울이 다 니까요? 얼마나 부자야? 비타민에는 너무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E, 비타민 C나 B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계속 먹는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비타민 C 많이 먹고 설사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비타민 D, E, K 뭐 이런 것들, A, D, E, K 이런 지용성들은 내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먹었을 때는 간독성이나 여러 가지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김에스더님, 유산균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유산균은 계속 먹여야 하나요? 지금 6살 딸인데 4살까지 변비로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졌는데 근데 지금도 유산균은 약이 아니에요. 그냥 먹어서 플러스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줘도 되지만은 뭐 먹어서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요. 줄 수 있으면 그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박지민님, 유산균은 배변 후에 배변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실 유산균을 변비 해결책으로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게 항상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장안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린다. 자, 여기 장안에는 좋은 게 균이 3가지가 있어요. 좋은 균, 나쁜 균, 곰팡이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게 돼요. 사람이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특히 이제 한국 내에서 유통되어져 있는 항생제들 중에 사람이 먹는 건 30%밖에 되지는 않아요. 70%는 동물, 식물의 어떤 공장성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돼지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고 계란을 먹고 소고기를 먹고 항생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 이제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이제 유산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리현정님, 제가 성저숙중은 보통 여자아이한테 많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있는데 남자아이들도 성저숙중에 많이 걸리나요? 6세 남아 엄마로서 미리 조심할 게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한 8대2 정도로 여학생한테 많습니다. 여자들한테. 근데 실제로 많은 것도 있지만 여자아이들한테는 가슴 발달이나 초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벤트가 있어요. 하지만 남학생들은 내가 어제 우리 아이들을 봤고 오늘 봤고 내일 보게 되니까 그 변화 과정을 잘 느끼기가 힘들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거꾸로 조기사춘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게 돼요. 이렇게 진단 시기를 놓친 뒤에 아이가 안 자라요 해서 와서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아이가 지금 나이가 한 만 5세가 넘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성장판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남선아님,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이요. 성저수준과 연관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전자파나 뇌자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 전자파도 전자파겠지만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불빛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TV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재미난 광고 실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스크린이 딱 지나가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 아주 짧은 순간에 콜라 사이다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나는 보면서 콜라 본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왜 내가 콜라가 마시고 싶지가 되는 거야. 그런 자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정서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계속 빛의 자극에 의해서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고 자게 될 경우에는 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하람님, 18개월 저희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잘 먹었어요. 지금도 배가 빵빵해질 만큼 잘 먹고요. 그런데 응가를 잘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4, 5일에 한 번씩 응가를. 자, 이게 변비에 대한 말씀인데, 변비는, 그러니까 응가를 4, 5일에 한 번씩 하니까 좀만 먹어도 배가 빵빵한 거지. 첫 번째, 응가를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먹는 거. 식이섬유요. 두 번째,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걸 분해해 줄 수 있는 장내에 유산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뭔가 잘못되는 걸 봐야 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이 어떤지를 봐야지만 아이가 먹는 것이 식이섬유가 너무 적고 동물성이 많다든지 아니면 단 것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이런다면 변비가 생기고 가스가 많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보고 식이섬유의 양, 그다음에 물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 한다면은 우선 아이의 그 식습관과 전체적으로 볼 것을 말씀드릴게요. 박유진님. 아이가 또래들보다 엄청 커요. 4살인데 5살 같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죠? 39개월인데 120cm 19kg.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체형이 아이와 많이 다르다. 하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진료를 해볼 걸 권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진료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지금 오늘 어떤가를 알아야지만 그 알고 있는 주치의가 내일 아이가 얘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진료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반복적으로 아이의 성장 과정을 같이 주치의 선생님과 논의해 볼 걸 권해드릴게요. 오성환님, 유산균은 알약으로 먹이는 게 좋나요? 아니면 매일 요구르트 한 개, 요플레트 한 개 정도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르트, 요플레트는 유산균이 아닙니다. 저거는 기호식품이에요. 음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한 것도 우리가 먹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70년대부터 그 매트리코프가 만들어서 이게 도움이 돼 하고서는 유산균이라고 먹기 시작한 것이고, 요구르트, 요플레트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것도 한 80년 전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당도가 높습니다. 우리 야쿠르트라고 하죠. 요 작은 거 거기 하나 그게 50칼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산균과 요구르트, 요플레트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남선아님, 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또 뭔가 밑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인데요. 저 두 PD가 자꾸 저를 박진아님, 자, 저희 병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 중에 5세, 6세가 채 안 됐는데 초경을 해서 온 아이가 있어요. 어릴수록 성저수증에 대한 치료는 더 중요합니다. 연령에 무관하게 염려가 된다면 반드시 김민아님,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은 요거트가 아니라 플레인 요플렛이죠. 그건 도움 됩니다. 좋습니다. 플레인 요플렛까지가 간식이에요.
김민정님, 17개월 아들 키 74cm입니다. 또래 비해 많이 작아요. 몸무게가 9kg고요. 작은 게 혹시 유전 때문일까요? 수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유전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에 아이의 건강과 식습관과 운동과 생활 패턴 등등등등등이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17개월 아이 치고는 평균보다 좀 떨어지네요. 지금 당장 뭘 해줄까 보다도 아이의 성장을 갖다가 같이 봐줄 수 있는 주변에, 주치의 선생님을 갖다가, 권해드립니다. 바이오스테이션맨을 보셨다는 분이 아까 밑에 있었는데, 그 영화 멋있죠. 꼭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오베라는 남자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소설을 읽으려면 굉장히 두꺼워서 며칠 걸리는데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잘 옮겼어요. 참 따뜻한 영화입니다. 지민박님,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이라면 굳이 종합 비타민제를 안 먹여도 될까요? 지난번 TV에서 보니 그래도 비타민C와 종합 비타민제를 먹이라고 하던데요. 이거는 사실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균형이 잡혔다. 근데 아이들은 먹는 양이 작다 보니까 쉽게 이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나오는 식재료들의 어떤 영양 자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영양제를 먹을 걸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비타민C와 종합 비타민. 근데 종합 비타민은 아이들한테 별로 안 권해줘요. 특히 우리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치아 손상에서 주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했을 경우 혈관질환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종합 비타민보다는 필요한 비타민 영양제를 아까 비타민 C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C나 유산균이나 아니면은 초유나 이런 것들은 한번 먹을 것을 권해드릴게요. 재밌었다니까 감사합니다. 다이아님. 과일로 주스 갈아줄 때 요구르트 쓰는데, 그죠? 제가 지금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참 얘기하는 게, 위험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나쁘다, 먹지 마라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산균을 복용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일로 주스 갈아주는데, 근데 과일만 갈아도 달지 않나요? 거기 꼭 요구르트를 넣어야 될까? 요즘 과일들은 당도가 굉장히 강해서 달아서 과일만 갈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의 취향이니까 그 정도 요구르트를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남선아님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아마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도레미님, 저는 우유에 바나나, 딸기 섞어 마시게 하곤 해요. 밖에서 파는 설탕 빼고. 약간 심심한 맛을. 맞아요. 이거 도레미님 그렇게 해봐서 보게 된다면은, 왜 제가 밖에서 파는 게 딸기 우유가 간식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마트에서 사는 것과 엄마가 우유에 딸기 갈아준 거하고 달라요. 섞이지가 않습니다. 융화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민정님, 비타민, 초유, 철분제, 유산균 먹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이는 걸까요? 자,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라고 한다면 드시지 마세요. 철분은 검사해서 빈혈이 있다면 먹이세요.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철분을 먹는 것은 오히려 혈액을 더 찐득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 주게 됩니다. 초유와 유산균은 그냥 드셔도 되는데 앞에 한 비타민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철분은 대상이 돼야지 먹는 겁니다. 질문이 벌써 다 됐대. 영양제를 논의할 때마다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우리나라의 영양제 시장이 언젠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5조 시장이래요. 굉장한 거죠. 영양제 시장이 5조를 하면은. 근데 5조 시장에서 7, 80%의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엄선아님. 감사합니다. 7, 80%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하는, 이거 좋대더라 하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추천되어지는 것. 잠깐만, 박진아님. 주제랑 벗어나지만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연에 맹신하는 이유는 돌 이후에도 아이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알아보던 중에 먹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정보는 아연 한 달치와 비타민 3개월치를 동시에 구입해서 한 달 동안 중복해서 먹이고 2달 비타민을 먹인 뒤 약이 다 떨어지면 같은 방법으로 먹여서 아연을 먹는 주기를 3개월로 맞추면 좋다고 들었어요. 인터넷에 통하던 정보. 글쎄, 그런 정보는 저도 지금 처음 접하는데,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거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타민제, 영양제 유통의 7, 80% 이상이 아줌마 아저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단계, 다단계들 많잖아요. 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하는 광고들이라서 저런 이상한 프로토콜도 나오게 되고 과잉에 대한 정보들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돌 이후 아이의 피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고 하면 두 가지를 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좋아졌다가 돼서 좋아진 거예요. 자, 피부는 아토피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돌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두 돌이 넘어가게 되면 아토피 있던 아이들도 80% 이상이 좋아집니다. 나머지 20%도 만 8세가 지나게 되면 좋아지게 돼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아연은 우리가 영어로 징크라고 하거든요.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징크 핑거라고 해서 얘가 영양제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유전자에 관여하게 됩니다. mRNA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면역 그 성분들을 만드는 유전의 그 메신저 RNA에 관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면역 성분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알러지나 이런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연 한 달치에 비타민 3개월치, 이런 거,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나 드세요, 하세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비타민 C 중에도 아이들 사탕처럼 나오는 약국에 진열해 놓고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비타민이라고 먹이기 좀 찝찝한 생각이 드는데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될까요? 사탕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사탕이에요. 젤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젤리예요. 안 먹이는 겁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고유의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대로,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레모나는 그 비타민 아닙니다. 레모나는 그냥 노란색 사탕이에요. 비타민 C는 백색 가루예요. 비타민 E, A, D,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 있어, 어떤 성분, 섭취하기 위해서 지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에 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혜연님, 30대 엄마인데 유산균, 비타민C, 종합 비타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먹는다 괜찮은가요? 예. 자, 첫 번째.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다 먹어도 돼. 그 다음에, 당신만 먹어야 돼. 하고 딱 정해지는 게 있어요. 자, 비타민C, 유산균, 또 초유, 이런 것들은 아무나 다 먹어도 돼요. 하지만 철분, 비타민 D, A, E, K, 또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것들은 해당이 돼야지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비타민 C 다 드셔도 돼요. 설사하기 전까지. 보통 비타민 C는 백색, 흰색 가루를 갖다 논의드리고 알약으로 드신다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건 GNC 코리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고려온달에서 나온 게 있어요. 500cc하고 1000ml가 있을 텐데 씹어서 드실 거 권해드릴게요. 비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아이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큰 영향을 줍니다. 성장통증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유 하루 섭취는 500cc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하는 제로도 들어갑니다. 아예 안 먹는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홍삼은 제가 얘기할 때마다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홍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것을 만드는 제대로 된 홍삼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박지민님, 칼슘제는 상담 후 섭취하라고 하던데 장기 복용이 성장이 악영향이 되는 6개월 정도 액상을 먹였어요. 자, 칼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저는 칼슘을 거의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연, 마그네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든 많든 간에 크게 생명에 좌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동물, 모든 식물에서 칼슘은 많거나 부족하게 되면 경기라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칼슘입니다. 굳이 영양제 드실 필요 없어요. 칼슘이 과잉 섭취는 오히려 성장수증, 뼈 나이를 빨리 성장판을 닫게 할 염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를 그렇게 복용할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000cc, 예은님, 1000cc가 너무 셔서 저 안 드신 거야. 1000cc는 신 게 아니라 써요. 신 걸 넘어가지고 굉장히 씁니다. 김에스더님, 초경하고 나면 키가 잘 안 큰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자, 초경을 하고 나게 되면 초경하기 1, 2년 전은 부터 또 초경하고 1, 2년 요 사이에 급성장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거 끝나고 나서는 성장 완료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 완료기라 해서 무조건 안 큰다가 아니라 완만하게 수년간 성장하다 서서히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완만하고 몇 년을 클 수 있느냐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와 노력이 중요한 시기죠. 30대도 아연이 좋아요. 30대 이상에서도 노화 방지나 피부나 어떤 게 다 좋습니다. 다만 부족할 때 좋다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을 때도 좋고요. 오스카님, 오스카님 오늘 처음 제가 이름 부르는 것 같다. 비만이랑 키, 성장 수증 한 번에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비만, 키, 성장 수증 한 번에 어렵죠. 이게 비만, 키, 성장 수증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봐야지만 돼요. 그렇기 전엔 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게 내분비 닥터들이 보게 되는데, 내분비는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담당 선생님의. 답이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 이거 1+1은 이런 게 없어요. 아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같은 당뇨라도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혜의님, 이건 좀 이상. 아연은 드시라고요. 어떻게 필요한지 몰라요. 검사해보기 전에는. 다만, 자, 아연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푸석푸석해지게 되고 탄돌이 잃어버리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견을 보이게 되고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이유 없이 뭐 비염 소견을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면역적인 문제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아연의 부족 증상이 되는 거지만은 정확하게 보려면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연은 검사 없이 드신다 하더라도 좀 속이 과잉경색경에 속이 좀 울렁울렁한 정도이지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드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리아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아이들 햇볕이나 음식으로 충분히 비타민 D가 섭취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비타민 D는 거의 필수적으로 먹으라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입니다. 필수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까지 맞는 얘기다 볼 수도 있는데 검사 전에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독성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 수치를 보게 되면 혈중 농도 수치로 본다면 한 30 정도를 정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한 50 넘을 걸 권해드려요. 하지만 이게 수치가 몇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되고 용량도 달라지고 이게 1000ml를 줄지 요즘은 또 고용량이 많이 해서 뭐 2만 단위를 주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개인의 어떤 농도에 따라 다른 거라서 검사 뒤에 반드시 철분제와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 뒤에 복용하세요. 선생님, 저 만성 비염이어서 아이도 절 닮을까 봐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아직은 아이가 비염 성향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부모가 비염 인자가 있는 경우 비염 성향을 갖출 수 있는 팁, 늦출 수 있는 팁, 그런 건 없어요. 자, 알러지에 의한 비염은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필요 시에는 예방약을 먹거나 면역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비염이 있게 되면 아이도 비염이 올 확률은 한 60%, 아빠가 있을 경우에 한 40%, 두 분이 다 있을 때는 80%가 넘는 겁니다. 김선주님, 만 4세 태권도 같은 운동 시작할까 하는데 성장판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안 좋을까요? 키 크는 운동. 모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됩니다. 다만 태권도장 가서 아이가 태권 춤을 추고 있는지 뒹굴뒹굴을 하면서 선생님이 뛰라고 하게 되면 그때 살짝 뛰고서 앉아서 애들하고 수다 떠는지를 보는 거. 진짜 운동을 하는 걸 봐야죠. 운동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꾸준하게 30분 이상을 땀 흘리면서 놀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김정님? 자, 모든 음식이 다 좋은데 프레시한 신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아무리 좋은 유기농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흐물흐물해진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수분과 미네랄이 소실된 겁니다. 농약이 쳤다 하더라도 제철에 프레시한 음식. 두 번째, 동물성 단백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아예 손바닥만한, 또 생선은 아예 손바닥만한 걸 매일 하루에 한 끼씩은 줄일 것을 권해드릴게요. 육아 알파고 감사합니다, 남선아님.
아세요? 그 알파고라는 게 캐나다에 진짜로 있더라고. 또 어느 분하고 대화할까요? 성저독증에 대한 인연은 보건소 가면 되나, 영양평가? 이게 참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영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독일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의사 면허, 라이센스를 따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양입니다. 미국이나 어떤 캐나다나 의료 쪽으로 좀 나은 곳에서도 양리의학보다도 이 영양 컨설턴팅, 의과대학을 졸업한 닥터들을 대상으로만 입학이 가능한 그 영양 컨설턴트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졸업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영양 평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저희 병원으로 한번 연락을 하시면은요, 지금 영양 평가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그거는 꼭 병원을 안 오셔도 유선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한번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과정을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다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래서 선물 드리죠? 그 선물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거 될 것이고, 아는 분들은 유료라도 꼭 해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있는데, 이유식도 잘 안 먹고, 분유도 500, 700 정도 먹고 있어요. 돌이 지나면 분유꿀이 한다는 11개월 아기 우유 먹여도 되나요? 김주영님, 이건 제가 전에도 계속 논의하던 것인데, 돌이면 500, 700이 아니라 제로가 벌써 됐어야 돼요. 우유는 칼로리원이지 영양원이 아닙니다. 아이한테 칼로리만 주는 것이 뇌세포의 90% 이상이 두 돌 이전에 끝나요. 분유 끊고 아이한테 식습관, 그 전에 어떻게 되는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김민정님. 사탕이나 단 음식은, 나중에 아이가, 그 놀이방을 유치원 가게 되면은 싫어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사서 주실 필요 없습니다.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도레미님, 태권도나 검도, 합기도 등 좋은 벽화운동 몇 살, 이건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운동 종목에 무관하게 대부분이 레크레이션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지겨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집에서 가깝고 평리 좋으면서 아이가 재밌어하는 곳에 보내시면 됩니다. 대치역이요는 뭐 뒤가 없어요. 대치역 8번 출구 나오시면 바로 딱 넘어지면 저희 병원이 있습니다. 뭐야. 아연님, 비타민 D 수치가 몇인데 비타민 D를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검사 없이 드시는 거라면은 드시지 않을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 이렇게, 대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카카오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분에 살게요. 카카오, 제 아이디가 팜투유입니다. FARM, 숫자로 EU 하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같이 수다를 떨어드릴게요. 팜투유. 벌써 18분, 20분이 다 돼가네요. 지금 한 4달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오스카님, 근데 왜, 저의 카톡이 안 들어오셨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래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좋은 게, 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도 출근 시간에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페이스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만큼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얘기할 수 있는 표현력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리하나님, 비타민 D 검사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세돌아이 하루 400단위 정도는 어떤가요? 구입을 해놓은 상태라 안 먹이면 아까워서. 자, 저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는 이상한 영양제들을 외국 나가서 사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몸 버리고 돈 버리는 게 아까우세요? 돈만 버리는 게 아까우세요? 하고. 비타민 D 400단위, 작은 단위 아닙니다.
가까운 병원 가시게 되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검사 가능합니다. 꼭 검사 한 뒤에 드세요. 오히려 아이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사는 또 그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직문직답. 저도 참 이게 좋네요. 원고도 하나도 없이. 돈이 아까워요. 예. 도레미님 생방송이라 바로 답변. 저도 그 매력에 빠졌네요. 예, 이게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또 상당히 좋은 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이라는 게 참 전달을 어떻게 하냐가 쉽지가 않아요. 저 닥터들하고 같은 어떤 동료 선후배 닥터들하고 논의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훨씬 다른 전문적인 얘기하면서 응축해. 지금 한 시간 동안 할 얘기들을 그때는 뭐 5분 10분이면 끝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거 팜토에만 Y자 빼요. 그냥 YO 빼세요. 팜하고 E하고 U 스페링 U 소문자 FARM. 예, 저는 소화 내분비가 전문인데 요즘 모르는 게 더 내분비가 더 많네요. 무죄하다는 얘기 절대 그런 하고 의미가 없는 거 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모르시는 거죠. 저한테 만약에 된장찌개 끓이는데 물보다 물이 먼저인지 된장이 먼저인지 모르거든. 컴퓨터가 먹으면 누가 나한테 무죄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왜 무죄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안 해봐서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죠? 이해라니 전혀 무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알게 되게 되면 저는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이제 곧 단유할 텐데 이유식이 빨리 정했습니다. 자, 적응될 겁니다. 이현님,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있어요. 검사를 하자고 하게 된다면은, 저도 예전에는 검사를 갖다가 편하고 쉽게, 비뇨 검사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소문이 저 병원 가게 되면은 피만 뽑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요. 아이들이 울어서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을 못 자는데 성장 영향이 있습니다. 2-3시간마다 깨서 운다. 왜 깨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도레미님, 모유 수유 길수록 좋다 하셨나요? 정서적으로. 예, 정서적인 게 의미냐면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육아이고 또 예전에 이대 이근 교수님은 거의 3살까지 먹으라고. 그 양반은 모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셨을 거예요. 구효선님 오늘 처음 보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맞아요. 어릴수록 자주 깨는데 이제 하루 전체 자는 시간은 유사하지. 근데 수면도 패턴으로 습관입니다. 산화홍게 가까운데 잘하다 먹을까요? 골다공. 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무리 칼슘에 대해서 많이 먹는다 손 치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10개 먹었을 때 비타민 D 결핍 부족이 있으면 칼슘의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칼슘이 풍부한 응가를 싸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가장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비타민 D만 먹어도 칼슘은 올라갑니다. 골다공이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한 뒤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영양제 잘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영양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아는 것만 좀 옆으로 세게 되면 이렇게 안 읽잖아.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모유 수유를 100일까지도 겨우 혼합 수유하면서 하려고 못했는데 아이가 6개월 됐어요. 이유식을 좀 먼저 시작했어야 했나요? 이유식은 모유 수유 하나 분유 수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후 100일. 아이가 이 빠는 본능은 생후 10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 사이즈도 성장 수준 체크를 들어가는지 오늘 처음 발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벌써 이제 24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분 남았네요. 5분에서 6분. 병원 방문하려면 예약 먼저 하고 가야 되나요? 평일은 토요일은 지방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가서 좀 전화 주시면 더 좋죠. 근데 평일은 저희 병원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하루에 30명 이상을 보게 되면 해볼래래 지쳐가지고 그 이상은 잘 못 봐요. 병원에서도 수다를 하도 떨리다 보니까. 박수영님, 모유, 분유 혼합하고 있는데 유산균이나 오메가 분유에 따로 글쎄 이게 왜 혼합 수유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산균은 오메가는 필요 없고요. 유산균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김선주님, 발 사이즈가 키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론 키가 큰 발이 큰 경우도 많겠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발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발이 처음부터 큰데 계속 큰 게 이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성장률이 빠르면 그때 염려를 해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 고민은 엄마가 밥 못 먹고 거의 삼키고 살찌고 살 빼고 싶어.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 자, 이제 4분 남았네요.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제 카톡으로 주시면은 거기에서 아는 부분 분야에 한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웹 질문. 서희 원식맘. 아이가 주변 친구들보다 작은 편인데 아침부터 고기 먹이라는데 끼니 때마다 육류를 먹이면 도움이. 아니요. 누가 그러나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고기 먹는다고 키 크는 건 아니에요. 260265가 뭔가 모르겠네. 아, 발 사이즈? 어릴 때 키 큰 것이 100% 유지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장이 언제까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릴 때 먼저 크고서는 이게 성장수증 있는 아이들이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또래들보다 빨리 크거든요? 나보다 작았어. 근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의 성장계획이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컸던 애들이 이게 역전되니까 정서적으로 나보다 작았던 아이들이 커져 봐봐. 기분 나쁘죠. 배변을 원활히 못하면 성장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변비의 원인이 뭔가가 중요한 거겠죠. 노령맘님, 전체적으로 작은 편 아이예요. 그런데 발 사이즈만 좀 큰 편이에요. 과한 사이즈일까요? 친구들은 우리 아들보다 키는 한참 크고 발은 작네요. 근데 이 발은 내 신체 체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많이 커진 게 아니라 계속 큰 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많이 커지면은 이제, 근데 8세라면은 그걸 떠나가지고 한번 성장판을 체크해보고서 권해드릴게요. 자,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저도 이제 4개월을 정리하는 인사말 한마디 하고 끝을 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만 하면 어떡해. 이 프로를 4개월 동안 하면서 제일 즐겁고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계속 하면서 이렇게 구여선님 20분에 오는 버스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Q&A가 되고 하면서 의료적인 얘기로 많이 정착이 됐지만은,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 영화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책 이야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직원도 상당히 많았었고, 심리치료실도 있었고, 영양치료실도 있었고, 운동처방치료도 있었고, 그때는 직원들만 해도 한 100명 가까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회의가 느껴져서 잠시, 외국에 나가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머물러면서 책만 계속 봤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베르베르의 개미라고 하는 게 친구가 보내줘서 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도시의 바퀴벌레가 자기가 길들이고 있는 동물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저 사람이라는 동물은 정해진 시간만 되면 나한테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사는 곳은 쓰레기통이니까 이제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환경 정리를 해주고 쓰레기 넣어주는 게 환경 정리지 애들한테. 그러니까 누가 주인,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볼 때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동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도 지금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인데, 너 왜? 나를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너 왜?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넌 도대체 뭐냐?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그 상황에 대한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어려움과 힘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대부분 여기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이제 부모일 테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부모로서가 아니라 그 아이, 1살이면 1살, 2살이면 2살, 3살이면 3살,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를 어른의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틀에 잘려가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마디와,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와, 병원은 그냥 놀러 가세요. 병원은 아파서 가기 전에 아이가 안 아픈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주치의 선생님과 좀 친해지세요. 인터넷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의료정보 찾지 마세요. 인터넷에 저도 가끔 가서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 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을까? 우리는 그렇죠. 인터넷에서 적혀있는 맛집들을 믿으세요? 가서 보게 되면 이씨 알바 썼어. 하고 나오잖아. 의료정보는 더 심합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파트의 전문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의료 정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할 것을 권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의료 정보 찾지 마세요. 자, 4개월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은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